오늘은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작가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무더운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는 만큼 알찬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일주일 전에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경기 침체, 엔캐리 트레이드 여러 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주가 폭락 원인 좀 뭘로 보시는지요? 첫째로 이제 증시 거품론에 의한 이제 AI 관련주의 하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첫째는 이제 이 AI 관련주의 하락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NK 그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됐다 이거지. 이게 NK 트레이드 자금이 원인이 됐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AI 대세론을 타고서 이제 AI 관련주가 계속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달이었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은 대만 업체들이 막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 업체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만 업체라고 하면 이제 TSMC뿐 아니고 이제 뭐 젠슨 황의 엔비디아라든가 뭐 리사스 AMD 같은 회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던 AI 관련 핵심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이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공격을 하니까 이제 AI에 대한 그 투심이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간 실업 수당이 이제 뚝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ISM 제조 PMI, 그다음에 이제 ADP 민간 고용 등의 지표가 이제 좋지 않게 나오면서, 네. 요 지표를 보면 이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악화되고, 뭐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7월 31일에 이제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올리는 데서만 또 끝났으면 되는데 네. 또 한 발 더 나가서 우에다 총리가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근데 이제 가뜩이나 주식 하락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이런 NK 트레이더들이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로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됐는데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또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또 AI 관련주인데 네. 애플이 이제 AI 훈련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그 구글의 TPU를 사용한다고 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거장인 짐 켈러가 HBM 대신에 DDR6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을 매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AI 주식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테슬라, 아마존, 뭐 알파벳 이런 실적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조정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선물 계약으로 N을 조달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엔화 가치 상승으로 마진콜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엔화를 사들여서 네. N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방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고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니까 네. 청산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N을 사들이는데 N을 사들이니까 이제 엔화는 또 더 강세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쏟아지는 마진콜을 막지 못해서 이제 선물 계약이 청산된 걸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저는 글로벌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즉 일본이 금리 올려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트리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AI 관련주가 이제 좀 투심이 약화됐다. 네. 그 가장 먼저 있었던 게 트럼프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점진적으로 충격을 좀 이겨내고 지금 주가가 회복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13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네. 104달러로 내려앉았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딘 거는 아무래도 거품론이 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여러 악재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후보가 뭐 이렇게 대만 반도체 업체들을 공격했는데 젠슨항의 엔비디아도 이제 대만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이제 AI 훈련에 GPU 대신에 뭐 TPU를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가 이제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뜯어보면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플의 TPU 사용은 네.
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에 네. 그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이미 애플이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투심이 악화되면서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뉴스가 이제 재부각이 된 거고요. 그 GDDR을 탑재한 AI 반도체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엔드 서버용에는 이제 HBM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사양 뭐 이하 수준 서버에는 이제 가격이 낮은 GDDR6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엔드 서버용 수요는 여전히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크게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의 투심이 약화되면서 이제 나쁜 면만 부각돼서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법무부가 또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뭐 위반 조사한다고 또 맞아요. 나왔거든요. 이건 뭐 경쟁업체들이 신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을 구매해라 같이 이런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는 이제 블랙웰이 설계상 결함으로 해서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질 거다 이런 맞아요. 나왔고요. 이게 중요했죠. 결국 이제 이런 그 AI 거품론에다가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복이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는 이게 사기가 두려웠는데 맞습니다. 예. 야 이게 한 30% 이렇게 조정됐을 때 지금 기회 아니냐. 예. 지금 샀다가 이제 더 계속 이 악재 이겨내면 아직 핵심적인 악재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시점에 엔비디아 투자하는 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제 주식이라고 한 게 보면은 올라가면 이제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고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또 무서워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부터 끝없이 올랐는데 작년이 아니고 그 전부터죠. 네.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또 끝없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완전히 제 생각이지만 저는 뭐 $100 부근에서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꼭 제 의견뿐 아니고 이제 BOA도 이제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도 블랙웰의 출하 지연이 예.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엄청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엄청난 매수기. 예. 미즈오도 이제 엔비디아 목표가를 $132로 제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결국은 AI의 승자는 엔비디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글로벌 그 대형 투자자들이 네. 기술주가 폭락했을 때 네. 이 저가에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한미 반도체도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는 엔비디아랑 좀 한 몸으로 간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 한미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괜찮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작가님은 그 올해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HBM 수요가 네. 계속 뭐 GPU 수요가 끊어지지 않고 더 갈 거다. 예, 저는 특히 그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굉장히 좋게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네. 마이크론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선이 또 이제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캐파가 증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공장인가? 이제 거기가 공장 이름도 재밌습니다. 리딩 엣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가 거의 다 HBM 라인을 깔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또 일본 공장이 또 오픈이 되고요. 이런 네. 것들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국산 그 이 HBM을 전체의 수요의 40% 이상을 갖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론의 HBM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소모가 적고요. 네. 성능이 좋고.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40% 이상을 자국산 HBM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마이크론의 그 HBM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서는 그 아이다호 공장에다가 거의 HBM 라인만 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에다가 사실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도 저기 뭐 SK 하이닉스에다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단가로 많이 판다 이거. 많이 판다. 네. 네. 이게 확정된 납품 계약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하고 달리 마이크론은 또 미국 회사라 제가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네.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엔비디아하고 한미반도체 둘 중 하나만 산다 하면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달라서 사실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든데 네. 사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가 꺾이면 다 꺾인다고 봐야죠. 사실.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 꺾이면 어차피 한미반도체 꺾인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와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 작가님 그러면 좀 경기 침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아까 이제 슬쩍 넘어갔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예. 요 세계적인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일본은행의 부총재님께서는 당분간 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하면 네. 일본이 하면 네. 또 주가 폭락 오는 거 아닌가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이제 우에다 가지고 그 일본은행 총재가 7월 31일에 네.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자기는 금리 인상을 했고 네.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한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국채 매입도 줄이면서 이제 양쪽 긴축을 이제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AI 거품론이 더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딱 폭락을 하니까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막 비난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하필 이때 미국 경제도 지금 이렇게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꼭 금리를 지금 인상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제 나서가지고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이제 금융 완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왜 올렸냐 이러니까 뭐 변동성을 따라서 딱 보고 있다가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간 상태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걸 봤는데, 7만 개에 달했던 그런 레버리지 펀드의 엔화 단기 매도 포지션이 7만 개에서 지난주에 2만 4천 개로 확 줄었다 그럽니다.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압력은 분명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네. 만약에 엔화가 올리면 이제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또 이거 또 떨어지나 떨어지 보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행이 뭐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행도 역시 뭐 또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예. 그럼 또 이번 어떤 사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들 어떤 이제 경제 주체들께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요 가게 되는 어떤 경험을 얻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일본이 지금 사실 뭐 10년 넘게 그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잖아요. 예, 뭐 했었죠. 이제 지금은 올렸으니까. 그렇죠. 올렸지만. 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0.25% 올리는 수준인데 이게 정말 일본 은행이 지금 금리 정상화 단계로 계속 올리게 되면 예. 이렇게 계속 장기간 이런 저금리에 어떻게 보면 적응해 있는 세계 경제가 좀 뭔가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긴 하거든요. 뭔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이제 일본도 금리를 이제 올리고 싶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이렇게 굉장히 응찰률이 저조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저조한 거를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두 개가 다 저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지면서 네.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지금 대선을 앞둔 미국 입장에서 과연 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탐탁치 용인할 것이냐. 네, 그런 점도 사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좀 뭐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은 경기 침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뭐 많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하반기에 올 거냐.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와도 그냥 이렇게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미국 그 자산운용사인 SEI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번 제가 좀 보면은 이번 시장 변동성이 개별 지표보다는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와 AI 열풍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됐다는 걸 확인해줬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와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과도하고 이걸 배경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회기 동안 25bp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강 그 결론을 보면은 한때는 무슨 뭐 긴급 금리나 이런 얘기가 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50bp 빅컷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25bp씩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은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닌가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된 7월 그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PMI도 50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장하고 위축을 나타내는데 50을 넘었다는 건 그래도 확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미국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서비스업의 확장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축소된다는 얘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17,000건인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주에는 이제 실업 건수가 확 올라갔던 게 이제 그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이제 뭐 허리케인이 그렇게 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베릴과 이제 자동차 공장의 일시적 폐쇄로 인한 그 일시적인 이제 요인이었다는 게 확실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사실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한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에 의한 고용 악화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최소 2주 이상 그러니까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그 전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고 설사 경기 침체가 와도 살짝 와서 뭐 극복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 개인 의견이지만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요. 고점 대비 거의 30%가까이 떨어졌는데 작가님께서 웅달 책방 채널에서 소개해 주신 일라이릴리는 970달러에서 이번 블랙머니 때 8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금세 89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달리 이렇게 금방 좀 회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의 예상치가 99억 8천만 달러였는데 113억 달러가 나와서 이제 예상 대비해서 13%가 증가했고요.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61달러였는데 무려 3.92달러가 나와서 실적보다도 50%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라든가 뭐 전년 대비 50%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예상 대비 50%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대표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하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인 잭바운드 실적이 이제 크게 좋아졌는데 마운자로도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한 220% 증가했고요. 잭바운드도 이제 예상치보다 55%나 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급 부족 때문에 이게 도저히 수급이 안 돼 갖고 이제 다시 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본사가 인디애나에 있을 겁니다. 미국 인디애나. 근데 인디애나 공장에 또 55억 달러 추가해서 생산 시설을 또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확대가 아니고요. 계속 확대하면서 계속 확대해 가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확대해도 모자라서 또 확대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신부전 완화 효과 임상 3상을 했는데 결과가 또 긍정적이어서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에다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폐쇄적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도나네맙이라고 이게 이제 그 치매 치료제인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GLP-1이라고 그러죠. GLP-1 계열의 이제 당뇨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게 이제 계속 또 이게 당뇨와 비만뿐 아니고 계속 새로운 약으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뭐 신부전이라든가 폐쇄적 무호흡증이라든가 계속 이제 약효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전이 계속 추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도나네
같은 이런 그 치매 치료제도 또 신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돋보여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뭐 정말 좋은 것 같은 뭐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만이라는 게 모든 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찌면 뭐 좋은 게 없죠 일단. 모든 병에 다 근원이니까 뭐 당뇨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혈압도 고혈압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다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체중을 줄여주면 그런 병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만병통치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병통치약 되네요. 예. 야,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일라이릴리 이 회사는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빠진 날 없이 저도 살펴봤거든요. 예. 지난번에 소개해 예. 주시고서 그 차트를 쫙 봤는데 예. 정말 빠진 날 거의 없이 꾸준히 야금야금 뭐 급등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씩 계속 오르고 0. 몇 %씩. 네, 계속 올라요.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주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저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이게 이제 엄청나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제일 좋은 거는 수요는 막 찾는 데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게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맞아. 독점이면 더 좋고. 뭐 물건은 찾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딸려갖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기업으로서는 호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이제 2022년에 이제 3조 원 정도의 이런 그 비만 시장이 2030년에는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103조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3조 원 회사 시장이 103조 원이 되니까 30배 그죠. 거의 한 30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비만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WHO에 의하면 이제 비만 인구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고 비만 인구는 10억 명에서 2035년이 되면 약 20억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국만 해도 뭐 2030년이 되면 뭐 2020년에 비해서 7.5배가 무려 늘어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은 엄청 커지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두 회사와 뭐 그냥 아주 크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두 회사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해도 계속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독일, 미국에서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인디애나에다 또 추가로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뭐 유럽, 그러니까 독일 뭐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또 5조 6천억을 들여서 또 공장을 증설하고 사실 이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이 두 회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계속 점유해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회사가 거의 독점을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어느 정도는 독점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WHO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은 지금 비만 인구 쉽게 말하면 수요는 막 2배, 3배 늘어난다. 계속 늘어나죠. 근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리 두 회사밖에 없다 사실상. 사실상은 현재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금야금 오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 또 제가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이거 천명환 작가 이거 모르고 얘기한다. 이거 특허가 지금 만료됐다. 이 독점하는 비만 치료제. 다른 제약사도 비만 치료제 따르면 이제 독점이 깨지니까 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따지면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엔비디아는 독점이 안 깨질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깨지죠. SK 하이닉스, HBM의 영향력은 나중에 축소가 안 될까요? 그러면 축소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안 올랐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은 깨집니다. 독점은 당연히 깨지고요. 그래도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 어떤 회사에서 이건 그냥 가정이지만 엔비디아하고 성능이 똑같은 GPU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훨씬 능가하는 걸 오늘 딱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당장 내일부터 이게 막 팔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써보고 삼성전자가 자 HMM을 딱 만들었는데 SK 하이닉스 제품보다 엄청 좋아요. 여러 가지 가격도 사고 성능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당장 내일부터 SK 하이닉스 거 안 사고 삼성전자 거 사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게 공산품은 이렇게 되는데 의약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은 사람 인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FDA 임상을. 그렇죠. 예. 맨날 뭐 몇 상 실험 통과 그쵸. 이게 예.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FDA 말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또 그런 네. 그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아까 뭐 어떤 회사가 GPU를 능가하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제품이 팔릴 수 있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당장 내일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 이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죠.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몇 년 걸리죠. 이게 4, 5년씩 걸리는 거,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향후 몇 년간은 시장을 독점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나 SK 하이닉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의약품은 오히려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지난달에 이게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인 그 로슈에서 먹는 비만약을 개발했는데요. 네. 이 자료를 어떻게 발표했냐면 한 달에 체중이 6%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릴리하고 로보네스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때는 또 주식 시장이 원체 안 좋을 때라 네. 또 이제 더 영향을 더 떨어졌겠네요.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 반박이 나오냐면 이제 다른 데서 초기 데이터하고 환자 표본이 적어서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체중 감소 정체 시기 뭐 부작용 정도, 뭐 경구용 제형이 우리 몸의 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로슈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상품화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자 특허가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곧바로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제약사들은 그 특허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법 특허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용량을 바꿔서 고용량 약도 개발하고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특허를 계속 연장해 나가거든요. 자, 예를 들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네. 이거 유명한 약이죠.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는 2024년에 5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5년 11월에 끝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발하는 데가 이제 미국의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제 독일의 바이에라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리제네론이 그 판매를 갖고 있고 아마 유럽은 바이엘이 갖고 있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들이 이게 시장이 한 14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니까 네.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허를 걸어둔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네. 그 셀츄렌에다가 그 10개 이상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아일리아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일리아는 그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했고 이게 혈관에 문제가 좀 생겨갖고 네. 이렇게 실명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이 이제 아일리아인데 아일리아가 이제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사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PFS 방식하고 바이알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방식이 요게 이제 PFS 방식이거든요. 네. PFS 방식은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 주사기에다가 사전에 약을 딱 충진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사액을 미리 이제 주사기에다 딱 이렇게 충진을 한 다음에 이제 멸균 포장을 하니까 이제 그 의사가 네. 이 그 약을 쓸 때 그냥 따로 뭐 이렇게 충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멸균 포장지만 뜯어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그 주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주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라든가 네.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바이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바이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병을 말하는 겁니다. 요 병.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제약회사에서 그 이 바이알이라고 하는 병에다가 이제 그냥 약을 그대로 충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사할 때마다 그 의사가 주사기로 이렇게 쭉 이 주사 뽑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저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충진된 약물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변질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사용할 때마다 어느 때 많이 넣었다, 어떤 때는 적게 하다 그쵸. 이렇게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별로 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바이알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PFS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일리아 약을 얘기했는데 아일리아는 그래서 그 미리 충진한 PFS가 90%고요. 바이알은 10%밖에 안 쓰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가 풀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구나 이 PFS 방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에 또 특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그 PFS 방식을 이제 그 특허를 풀어야 되는데 특허를 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PFS 방식의 바이오시밀러는 그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이게 PFS가 가지고 네. 있는데 이걸 못 만들면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막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PFS가 더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인데 점점 더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물질 특허가 풀렸다고 해서 그걸 못 만들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바이얼만 만들면 뭐 10%도 안 되는 시장 가지고 네.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또 고용량 약을 또 만들어냅니다. 네. 원 그 제약사에서. 네. 그래갖고 또 그걸 이제 확산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고용량 약을 찾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특허가 또 걸려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후발주자가 들어오질 못하게 막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이렇게 물질 특허가 풀려도 또 어떤 특허가 걸려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예. 돈 쉐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카피약 만들어봤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를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시장성이 없는 쪽만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시장들은 어떻게든 이 제약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일리아가 1년에 뭐 13조, 14조 팔리는 건데 네. 어떻게든 특허를 방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네 시장을 뺏기지 않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 특허 딱 풀렸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카피약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다 나눠 먹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식으로 뭔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을까. 뭐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경쟁업체가 뭐 두세 개 더 나와도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쉐어할 게 충분히 많다.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고 오히려 더 시장이 커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골드만삭스가 2030년까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이제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가 뭐 구조적 성장주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 책에 좀 부합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래 노보노디스크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다기보다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 GLP-1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고요. 네. 일라이릴리는 원체 회사 자체도 큰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약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한 회사고 그래서 뭐랄까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 일라이릴리가 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원래 또 안정적인 회사고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쓰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여기선 지금 안 갖고 왔지만 이 혁신 산업의 주가 성장 사이클 그런 걸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1등 기업이 어디냐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일라이릴리니까 이 기업은 이제 1등 기업은 항상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등 지금도 1등인데 앞으로도 1등 할 거면은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꼭 떨어질 때만 노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사람마다 근데 다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또 오른 거는 또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지금 시점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투자하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일라이릴리 뭐 조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싸게 샀으니까 마음은 편한 상태인데 지금은 사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귀찮다, 업데이트 하기도 귀찮다 그런 분들은 ETF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를 보면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비중을 크게 담아놨습니다. 크게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는 다른 기업들 요거는 이제 비중이 작게 여러 개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7개에서 10개 정도씩 되게 담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자사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가 개발한 약이 이제 비만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자꾸 보도자료 내보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일라이릴리나 노보스트가 주가가 조금씩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바이킹 테라피스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그 비만 치료제 약의 그런 혁신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왔더니 이 회사 주가가 하루에 100%가 뛰었습니다. 와, 하루에 100%요? 네, 하루에 100%. 하루에 2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는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100%가 뛰면서 이게 이제 그 ETF에 미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가 이제 확 올라갔었죠. 그쵸, 예를 들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얼마 전에는 또 임상 이제 3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주가가 뛰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ETF에 또 반영이 됐거든요. 네. 또 로슈가 개발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또 로슈가 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이제 ETF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런 ETF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들쭉날쭉한 이런 변동성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을 그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성장주 패러다임에서 네. 그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1등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그 사이클의 어쨌든 그 요점입니다. 그렇죠. 1등, 2등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1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크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그 개별 기업을 사시는 분들은 일라이릴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배당주 투자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이게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이게 하고 나면 이 댓글을 안 보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잘못 눌러갖고 댓글을 받아갖고 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요목기억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금융주가 매년 7, 8%씩 배당을 주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고배당주라고 이제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성장이 좀 정체된 이런 그 고배당주들은 대개 보면 배당이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한 6, 7개월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무슨 또 악재라도 하나 나오면 이게 또 몇 년간 회복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리스크를 지고서 7, 8%를 받는 거는 큰 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리스크 없이 4% 정도를 받는 뭐 은행이나 네. 제2금융권 중에서 또 우량한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이 예금이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생각하는 배당주라고 하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른데 저는 지금 당장은 배당을 뭐 많이 주지 않고 또는 네. 뭐 이렇게 안 주더라도 나중에 큰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배당주가 진정한 배당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당장 이제 뭐 은퇴를 하셔서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지금 당장 뭐 이게 매일매일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냥 금융주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는 30대, 20대 네. 이런 젊은 분들이 은퇴를 생각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제가 말한 이런 그 배당주 지금은 배당이 없거나 적지만 앞으로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SK텔레콤하고 삼성화재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삼성화재를 이제 갖고서 설명을 드리면 자, 옛날로 돌아가서 1992년 이때 왜 이 예를 드냐면 제가 이때 삼성화재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삼성화재 주가가 2,765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27,650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액면가가 5,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이제 2,765원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화재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네. 이제 3,616주를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삼성화재가 굉장히 컸습니다. 회사가 그쵸, 커서 그쵸.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후부터는 엄청나게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16,000원씩 배당을 했어요. 한 주에. 자, 그럼 1992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연간 5,785만 원을 매년 배당으로 받거든요. 와, 네. 5배 넘게 왔네요. 네, 그러니까 원금의 579%를 받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매년 579%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10년이면 50배. 그죠.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한답시고 적립식 투자고 뭐 연금저축이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주식을 만약에 사놨다, 1,000만 원치 사놨다, 그러면 뭐 노후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배당을 주지 못하거나 또는 조금만 줘도 나중에 삼성화재와 같이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 이런 게 이제 진정한 배당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르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런 배당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도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이거 좋습니다. 저거 이러지 말고 자기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배당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네. 자, 주가도 보시면요. 아까 그 당시에 2,765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35만 원이거든요, 주가도. 와, 이거 뭐 엄청 올랐다. 예. 그러니까 주가도 12,6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은 어디서 나오냐?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런 주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년 5월 초에 삼성증권에서 네. 미국 배당주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면 뭐 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월 배당금이 나오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추천한 게 이제 일라이릴리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배당금이 분기당 1.3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5.2달러에 불과합니다. 별로 안 나와주는 네,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배당률로 따지면 0.67%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거 왜 추천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당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삼성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라이릴리를 삼성화재와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배당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 네.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당금을 1% 2% 더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보셨지만 일라이릴리는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1년 사이에 한 58%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봐도요. 2022년에는 찾아보니까 분기당 0.282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0.28. 근데 2023년 되니까 1.13으로 배당금이 300%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 되니까 1.3달러로 해서 또 15%가 또 늘었습니다. 늘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늘어나는 게 가능하냐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돈 잘 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미래를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뭐 4% 5% 주는 것도 좋지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잘 오르지 않는 이런 배당주보다는 미래에 진짜 크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삼성화재라든가 SK텔레콤 이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책에서 무슨 이 종목 저 종목 배당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커서 크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가님의 성장주 패러다임 책을 읽어보면 좀 그런 지식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이제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부터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까 제가 삼성화재 얘기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1992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한테 처음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사들인 주식이 뭐였냐면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한국이동통신 서비스였는데요. 네. 왜 그랬냐면 PER도 낮았지만 네. 앞으로는 이런 그 모든 사람이 다 휴대폰을 가질 것이다. 그쵸. 1992년도에는 그 당시 1992년도가 어디냐면 거의 사람들이 휴대폰은 거의 안 갖고 있었고요. 삐삐 정도 썼겠죠? 삐삐 쓰고 이제 아주 이렇게 뭐 사업상 굉장히 필요한 사람은 벽돌이라고 그러죠. 맞아. 엄청 큰 거 있어요. 그걸 손으로 들고 그 정도 몇 개 갖고 다니는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성장성이 크겠어요. 앞으로 지금 그 시대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핸드폰을 갖게 되리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굉장히 큰 성장주였죠. SK텔레콤이. 네. 그렇게 큰 성장주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 사들였고 그래서 이제 존 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식을 사들여서 100배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들여서 계속 이제 그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정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그 삼성화재도 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천만 원 뭐 매년 배당 주듯이 SK텔레콤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샀으면 지금 매년 한 5천만 원 배당 받을 겁니다. 예. 작가님 그래도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네. 1992년에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인데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1,000만 원이냐? 지금 1,000만 원 하기엔 너무 시드가 적은 건 아니냐? 네.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걸 써주셨어요. 삼성화재가 지금 92년이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배당을 이렇게 받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계속 배당을 해왔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계속 배당을 늘려나가서 네. 금년에 보니까 16,000원을 한 주당 했다는 거고 몇 년 전에는 또 10,000원을 했고 그전에는 뭐 8,000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에 해놓으면 배당도 나오지만 배당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1990년에 네. 제가 이제 그 유공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SK 이노베이션 정도 네.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유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는 많았겠지만 제 기억이 나지는 정확히 나지 않지만 제가 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60만 원 아니면 80만 원이에요. 기본급이. 네. 거기다 그 보너스가 900%였거든요. 야, 보너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6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네. 그 보너스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균 100만 원이었으니까 저기 그 이렇게 보너스까지 합치면 네. 그래서 그건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000만 원이면 당연히 시드가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과거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삼성화재 같은 그런 진짜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노후 준비 다 끝났다 이런 얘기니까요. 지금 1,000만 원만 투자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의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엄청 많은 배당을 주는 그런 그 회사. 그러니까 성장은 멈췄지만 지금 많이 배당을 주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지 말고 앞으로 설사 지금 배당을 안 주고 네. 또는 배당을 아주 조금만 주더라도 1112 같이 0.68%인가 그 정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이렇게 배당을 지금은 적어도 앞으로 배당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회사 그렇죠. 그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회사는 그냥 막 찾아지지 않으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작가님의 그 의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1,000만 원이 지금 뭐 적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까 삼성화재 보니까 막 그 130배 오른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지금 1,000만 원 넣어서 내가 30년 뒤에 10억, 뭐 13억 그렇죠.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뭐 배당으로 뭐 5천만 원씩 나오면 예. 절대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예. 작가님 그 저랑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실 때 예. 올해 가을에 2024년 가을에 라니냐가 와서 예.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 오른다는 아니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 예.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떤 논리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라니냐가 온다는 거는 이제 네. 저도 잘 모르죠. 이제 저도 이런 기후 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 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라니냐가 오게 되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건데요. 그 엘니뇨 가고 라니냐 온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꼭 이 기사뿐 아니고 올 가을에 이제 그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내용이 뭐냐면 하반기에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커진다 이런 이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오고 네. 겨울로 갈수록 그렇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싶은데요. 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에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그 에그리컬처 농업이라고 말하는 에그리컬처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합성한 말인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2007년에 네. 그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네. 그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생겨났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용어가 그때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네. 달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는 83%, 10월에서 12월에는 이제 그 86%,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이제 85%입니다. 근데 이제 이 라니냐가 발생이 되면 국제 곡물 가격하고 원유 가격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거꾸로 라니냐는 이제 동태평양 부근에 이제 그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부터 이제 금년 초까지 그 와가지고 이게 코트디부아르 이런데 코코아 그 주요 생산지에 이제 폭우가 왔었죠. 그 지역 적도 지역이니까 네. 그 결과 이제 코코아가 3배나 올라서 사람들이 야 이거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초콜릿 가격 뭐 오를 거다 미리 사라.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라니냐는 거꾸로 이제 적도 부근이 아니고 네. 라니냐는 이제 그 미국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 강추위가 오게 되고요. 이제 남미에서는 가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하고 북미는 이제 대두, 옥수수 이런 그 곡물들의 그 수출에서 네. 절대적인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라니냐가 오게 되면 이제 농산물의 공급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라니냐가 생기면 이제 북반구에 아까 얘기했지만 강추위가 몰아닥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하고 원유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니냐가 발생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두 옥수수들의 이제 곡물이 그러니까 수확이 줄어들고 네. 공급 부족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제 이 추위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다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 가격이 뛰게 되면요 또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뭐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수확이 급감한다 이건 말고도 왜냐하면 이게 비료 때문인데요. 이 비료가 이제 크게 질소, 인산, 그다음에 이제 칼륨 이렇게 네.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글로벌 비료수의 55%는 이게 그 질소계라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질소계는 석탄이나 암모니아에서 석탄이나 이제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만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과 비료, 농산물 가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비료가 오르고 비료가 오르면 이제 농산물이 오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10년에 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제 회복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이제 확대되면서 네. 라니냐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까 그 논리로 비료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비료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현상을 미쳤냐면은 그때 그래서 이제 식량의 50% 이상을 수입하는 아랍에 네. 영향을 미쳐갖고 아랍의 물가가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의 봄을 촉발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되네요. 이렇게 50%를 수입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비료, 농산물은 이제 사실상 하나의 고리라는 점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또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자 휘발유 가격은 옥수수 가격하고 같이 연동이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가격은 그래서 바이오 연료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또 옥수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니냐 오면 네. 이거 뭐 글로벌로 곡물 오르고 비료 오르고 원유 가격 오르고 하면은 다 오르는 거죠. 사실 원유가 오르면은 모든 생산품의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라니냐가 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근데 겁니다. 지금 보여주신 표 보니까 8월 이후로 네. 7, 9월에도 벌써 73%. 예. 확률이 점점 높아지네요. 예,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네. 제일 높죠. 10월에서 이제 12월. 맞아요. 86%. 예, 10월에서 12월이 이제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라니냐가 온다고 하면 저희 주식 시장이나 혹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면 좋고 또 어떤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이게 그
보면은 네. 이제 과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종목들은 뭐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조그만 종목이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과거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그게 그 민감하게 움직이는 식품 관련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면 되고. 예, 기사 찾아보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선물 시장을 추종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면 좀 가격 변동이 좀 몇 배 정도씩 왔었나요? 그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날 때는 또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코코아 같은 게 진짜 300%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 또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커다란 홍수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가격이 2.5배 막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 의외로 또 크게 움직일 땐 크게 움직입니다. 뭐 10% 20% 움직이지 않고 100% 이상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 ETF도 금액도 뭐 그 정도씩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꽤, 한 50% 이상. 네. 단기간에 좀 이렇게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걸어볼 만하지. 왜냐면 이게 안 오면은 그냥 유지되는 거니까 그냥 뭐 원금 손실 적게 또 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허리케인 베릴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허리케인 베릴이 오면서 엄청난 양의 그 비를 뿌리고 갔는데 그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 게 홍수를 야기할 만한 엄청난 양이 아니고 가뭄에 시달리던 그 농작물들이 충분히 자랄 만한 엄청난 양. 좋은 일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가뭄이 해소됐다고 해서 최근 또 이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금액적으로도 매입가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우리나라는 거꾸로입니다. 또 뭐 히트플레이션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걸 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또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예. 그렇군요. 예. 작가님 그럼 약간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라니냐 오고 원유 가격 오르고 이렇게 곡물 가격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고 뭐 금리 인상해야 되고 경기 침체고 이런 좀 거대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단 연준의 관심은 일단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한 발 비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용인 것 같습니다. 예, 고용이 지금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웅달책방에서 저희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슬 강세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세장에서는 이것저것 막 팔고 사고 하는 게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약세장에서는 앞으로를 강세장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고 앞으로 각광받을 섹터가 뭔지 미리미리 찾아놓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강세장이 오게 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